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61하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한 뒤였어요. 처음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미정이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선희야, 이렇게만 살 거야? 아직 젊은데. 미정이는 늘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하지만 미정이는 고집이 세더군요. 결국 저는 떠밀리듯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윤태식이었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박선희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제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아,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싶었죠. 태식 씨는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사별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참 더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식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밥 먹을 때가 제일 그래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묘하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그날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태식 씨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꽃을 보내기도 하고 식사 자리도 만들었죠. 항상 정중했고 배려가 깊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은 참 품위가 있으세요. 역시 교직에 계셨던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석 달쯤 만났을까요? 태식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선희야, 좋은 사람이야. 경제력도 있고 성격도 괜찮잖아. 뭘 더 고민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태식 씨는 여행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죠. 선희 씨, 저한테 와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밥을 차리고 있는데 태식 씨가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선희 씨, 당신 참 예쁘네요. 처음엔 애정 표현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심지어 빨래를 널다 말고도 태식 씨는 저를 찾았어요. 선희 씨, 잠깐만요. 하루에 2번, 3번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담이 됐죠. 어느 날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태식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나가기 전에 잠깐만요. 태식 씨, 지금 약속 시간이 금방이에요. 금방. 저는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어요. 결국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죠. 미정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하루에 평균 3번씩이나 요구하는 남편이라니. 61살 여자한테 말이에요. 밤마다 기진맥진해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팠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다녔는데 이젠 그럴 기력도 없었죠. 태식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잘 잤어요, 선희 씨? 겉으로는 상냥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런 의문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희 씨, 오늘 같이 나가시죠. 제가 회사 일 보러 가는데 드라이브도 할 겸 함께 가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외출이라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죠. 차에는 태식 씨의 기사인 김성진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65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태식 씨를 30년 넘게 모셨다고 들었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성진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죠. 저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태식 씨, 회사가 이쪽에 있어요? 아니요, 잠깐 들를 때가 있어서요. 태식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거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가니 공사 중인 부지가 나타났어요.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였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진 씨가 차를 공터 안쪽으로 몰았어요. 자갈이 깔린 길이라 차가 덜컹거렸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우리 회사 개발 예정지예요. 조금만 들렀다 갈게요. 태식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성진 씨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왜요? 여기서 잠깐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여기서요? 이런 황량한 공터에서요? 태식 씨, 여기는 괜찮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태식 씨는 제 말을 끊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어요. 안 돼요.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성진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멀리 가 있잖아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거부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좁고 답답했어요. 창문은 색이 진해서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성진 씨가 분명 알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식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옷을 정리했습니다. 역시 선희 씨는 좋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끄럽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진 씨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전석에 앉더군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인가 아니면 미안함인가. 성진 씨, 회사로 가죠. 예, 회장님.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스스로를 타이르고 또 타이렀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 씨, 오늘도 같이 나가요. 이번에도 차는 그 공터로 향했어요.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성진 씨는 또 멀리 가서 담배를 피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 씨, 왜 꼭 여기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좋잖아요. 조용하고. 하지만 기사님이 성진이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태식 씨는 무슨 문제냐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니. 그럼 예전에도 이런 식이었다는 건가요? 태식 씨의 전 부인도 이런 일을 겪었던 건가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성진 씨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태식 씨가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요. 집안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죠.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일.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국을 끓였어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거요. 태식 씨는 국물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가습을 위해서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선희 씨, 뒤에서 태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앞치마 두른 모습 참 예쁘네요. 순간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식 씨,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데. 태식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몸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갔죠. 잠깐만 안고 있게 해줘요. 태식 씨, 불 켜놨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태식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껴안았어요. 저는 국자를 든 채로 꼼짝할 수 없었죠. 선희 씨, 잠깐만요. 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지금 국 끓이고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태식 씨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싱크대에 던지고 가스불을 껐어요. 손이 떨렸죠.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불 껐잖아요. 이제 괜찮죠?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났고 무섭기까지 했죠. 부엌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태식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태식 씨는 저를 찾았어요. 선희 씨, 잠깐만요.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이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죠. 그나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거든요. 한 20분은 혼자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 씨가 가운만 걸치고 나왔어요. 선희 씨, 저는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희 씨, 못 들었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같이 들어가요. 저 아까 씻었어요. 그래도 같이 있어요. 응?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알았거든요. 욕실 안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어요. 태식 씨는 저를 안으려고 했죠. 태식 씨, 저 정말 피곤해요. 금방이에요. 금방.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금방이라고. 하지만 금방이 아닐 때가 더 많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는 제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허리가 특히 심했어요. 61살 여자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태식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말했어요. 선희 씨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면 쉬게 해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그런데 태식 씨는 제가 힘들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거절하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죠. 선희 씨,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는 것보다 저랑 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태식 씨의 애정 표현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아니, 어쩌면 강박에 가까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강박이 저를 서서히 짓누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먼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었죠.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온몸이 무겁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태식 씨는 저를 찾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기력이 바닥났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죠. 선희 씨, 태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들은 척을 안 했죠. 선희 씨,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눈을 떴어요. 왜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태식 씨,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처음으로 제대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더군요. 태식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늘 부드럽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이런 태식 씨는 처음 봤거든요. 피곤하다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 태식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한테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태식 씨, 제 말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뭐 부족한 거라도 있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만? 하루만 쉬면 되는 거예요? 태식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쿵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도 떨렸죠. 이게 맞나? 제가 뭘 잘못한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알 수 있었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태식 씨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심장이라도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 괜찮으세? 말이 끊겼습니다. 태식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태식 씨는 혼자서도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이렇게라도 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안 해주니까. 목소리에는 원망과 정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죠. 선희 씨 계속 볼 거예요? 아니면 도와줄 거예요?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그 태연한 표정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정상인가? 이게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저 태식 씨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였던 거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어요. 이건 중독이었습니다. 완전한 중독. 태식 씨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해소해야 하는 사람. 상대방의 상태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끝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1 살 나이에 다시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제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식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멀쩡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선희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태식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젯밤은 제가 좀 과했죠. 미안해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당신이 힘들면 참을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식 씨는 절대 참지 못할 거예요. 이건 이미 습관이 돼버린 거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식 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밥은 차려줬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태식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회사 가는 길에 같이 가요. 백화점에 들를 게 있다면서요? 며칠 전 미정이와 쇼핑하기로 약속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같이 가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역시 성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성진 씨는 백미러로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죠. 차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태식 씨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어요. 회사 일인 것 같았죠. 백화점 앞에서 저를 내려준 뒤 차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만나 쇼핑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선이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재혼 생활이 힘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성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중 나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백화점 앞으로 나갔죠.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성진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회장님은 저녁 약속이 있으셔서 늦으신답니다. 먼저 댁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한참을 가는데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네, 기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진 씨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저는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셨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성진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저를 보는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사실은 전 사모님도 끝내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사모님이요? 네.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말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태식 씨는 사별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사별하신 거 아니었나요? 사모님,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군요. 성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사모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그러셨어요. 여자 문제로 소문이 자자했죠. 성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전 사모님도 처음엔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절제를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 사모님은 결국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매일 약을 드셨죠. 하지만 회장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전 사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느님, 약을 과다 복용하셨던 겁니다. 유서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신 거죠. 성진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전 사모님이 생각나서요. 성진 씨가 차를 길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회장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라도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회장님은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태우고 가끔 호텔 앞에 세우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한두 시간 후에 나오시죠. 언제부터요? 사모님과 결혼하신 후에도요. 충격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저와 결혼한 후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찾았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기사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태식 씨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 저까지 똑같은 길을 걸을 순 없었어요. 차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태식 씨와의 결혼은 끝내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성진 씨의 고백을 들은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전 부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저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저를 찾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태식 씨를 볼 때마다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저한테도 하루 3번씩 요구한다는 것.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같이 나가요. 공사 현장 시찰 가는데 바람이나 쐴 겸 함께 가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성진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요. 네, 알겠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가죽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성진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태식 씨는 옆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그런데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있던 물건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발을 움직여 봤어요. 그러자 작은 물건이 구르는 소리가 났죠. 뭘까 싶어서 몸을 숙였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그걸 집어들었어요. 작은 립스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였어요. 금빛 케이스에 빨간 로고가 박혀 있었죠. 저는 화장을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립스틱도 몇 년째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립스틱을 바라봤죠. 작고 예쁜 립스틱. 누군가가 이 차에서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성진 씨의 부인? 아니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앞좌석을 쳐다봤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진 씨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제 손에 든 립스틱을 본 것 같았죠. 성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성진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 태식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 여자가 이 차에 탔었다는 것.
어쩌면 제가 앉은 이 자리에 앉았을지도 모르죠. 구역질이 났습니다. 손에 든 립스틱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니까요. 선희 씨, 왜 그래요?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 떨어진 것 같아서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식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죠.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 어떤 여자일까? 얼마나 자주 만나는 걸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태식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선희 씨는 차에서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네. 태식 씨가 사라지자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거. 알아요, 기사님. 말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모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이혼할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삶을 살 분이 아니에요. 성진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후 태식 씨가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완공이에요. 그래요. 기분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집에 가면 쉬어요. 태식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참았어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백 속 립스틱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 이게 증거였어요. 태식 씨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성진 씨가 작게 말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으로 갔죠. 침대에 앉아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성진 씨의 말을 믿게 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저는 립스틱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태식 씨와 이야기할 때요. 그날 밤 태식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왜요? 오늘은 일찍 자요. 피곤해 보여요. 의외였습니다. 늘 저를 찾던 태식 씨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요. 네, 그럴게요. 태식 씨는 옆에 누웠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준비를요. 미정이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봐야 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립스틱을 발견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식욕도 없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태식 씨는 여전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저를 찾았죠. 저는 기계처럼 따라갔어요. 거부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정아, 시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나갈 수 있어? 그래,
어디로 올래? 우리 동네 카페로 올게.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수척해진 얼굴은 처음 봤죠. 카페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선이야,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나 이제 더는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저는 미정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루 3번씩 요구하는 남편 이야기, 차 안에서 있었던 일, 부엌에서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립스틱을 발견한 것까지요. 미정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들었어.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거, 태식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 뭐?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미안해. 근데 선이야, 그게 정말이야? 응. 기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대. 미정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 나쁜 자식. 아니, 미안. 근데 화가 나서 그래. 나도 화나. 근데 더 무서워. 나도 전 부인처럼 될 것 같아서.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이야, 이혼해야 돼. 지금 당장. 그래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뭐? 체면이 말이야. 재혼한 지 겨우 넉 달 만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미정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하루 3번씩 요구하는 남편 밑에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더 문제야. 하지만 선이야, 정신 차려. 전 부인도 체면 때문에 참았을 거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내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 못 봐. 절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가 맞았어요. 체면보다 제 목숨이 중요하죠. 알겠어. 이혼할게.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알아보고. 고마워, 미정아.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요. 저녁을 차려놓고 태식 씨를 기다렸어요. 8시쯤 태식 씨가 들어왔죠. 선희 씨, 배고파요. 뭐 했어요? 저녁 차려놨어요. 먹어요. 태식 씨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왜 안 먹어요? 태식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태식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뭔데요? 태식 씨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태식 씨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저를 찾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힘들다고 해도 듣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아요. 태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태식 씨는 그걸 보더니 말이 없었어요. 어차피 태식 씨도 저한테 만족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를 찾는 걸 보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네, 이혼하죠. 억지로 잡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의외였습니다. 저는 태식 씨가 화를 내거나 울며 매달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태식 씨는 담담했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위자료는 따로 드릴게요. 위자료는 됐어요. 그냥 제목만 받을게요. 알겠어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빨리 정리하죠. 태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허무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드디어 끝났구나. 이 악몽 같은 결혼이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태식 씨는 약속대로 재산을 정리해줬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죠.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어요. 태식 씨는 배웅도 안 나왔죠. 성진 씨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기사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혼 후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침대는 좁았고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넓고 편안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제 눈엔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놀고 있고 싶지 않았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선이야, 이사 축하해. 고마워, 미정아. 들어와. 미정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긴 하지만 아늑하다. 내 집 같아.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놀고만 있기는 싫거든. 교사 출신이니까 가르치는 일은 어때? 생각은 해봤는데 뭘 가르칠지 몰라서. 미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여기 봐.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봉사활동이래. 관심 있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었죠. 해볼까? 해봐.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저는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환영한다고 했죠.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경력 있는 교사 선생님이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느낌. 태식 씨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센터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기다렸어요.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였어요. 눈망울이 반짝거렸죠. 애들아, 인사해. 새로 오신 박선희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밌게 공부하자.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죠. 선생님, 이게 맞아요? 한 아이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베트남 엄마를 둔 민수였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열심히 쓴 게 보였죠. 잘했어, 민수야. 여기만 조금 고치면 돼. 저는 옆에 앉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어요. 이제 됐어요? 완벽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필리핀 엄마를 둔 지우였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 더 고마워, 지우야.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었죠. 태식 씨와 있을 때는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번씩 저를 찾는 남편.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늘었어요. 한글 실력도 일취월장했죠. 민수는 이제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지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기 써왔어요. 지우가 공책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읽었죠. 오늘 박선희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도 지우 사랑해.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가 전화했습니다. 선희야,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다. 많이 밝아졌어. 응. 이제야 살 것 같아. 다행이다.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하루 평균 3번의 남편.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지만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였죠.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람을 느끼며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유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죠.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다닙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센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걸으며 웃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라는 걸요. 혼잣말이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왔어요. 응, 선생님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들. 이 아이들이 제 새로운 삶의 이유였어요. 61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그마치 하루 평균 3번의 남편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살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